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단 둘이 지냈어요. 제가 3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커가면서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가끔씩 오시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하시는 말에 한참을 앉아서 거울만 봤던 기억이 있네요. 할머니나 삼촌이 3-4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저는 그게 저희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아쉬울 때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밤 늦게 왔는데 삼촌이 엄마한테 돈 타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형수, 진짜 이번 한 번만이에요. 이번에 1,000만 원만 해주시면 다시는 안 올게요. 그게 벌써 몇 번째예요. 도련님, 올해만 3번 가져갔잖아요. 엄마, 그만해. 도련님은 누가 도련님이야. 아저씨, 당장 나가세요. 우리 엄마는 어디서 돈이 쑥쑥 솟아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 죽은 게 언젠데 지금까지 시댁 식구 행세해요. 지금 안 나가면 경찰 부를 테니까 당장 나가요. 아니, 세희 너 나한테 아저씨라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여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형수, 애 저렇게 키우면 안 돼요. 가뜩이나 애비 없는 애 소리 듣는데 저렇게 시건방지기까지 하면 누가 좋아해요? 아저씨가 상관할 일 아니고요. 제가 버르장머리 없는 거면 아저씨는 뭐예요? 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길래 10몇 년 전에 죽은 형 부인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냐고요. 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삼촌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엄마, 이제 저 사람들 와도 돈 주지 마. 엄마는 뭐 편하게 돈 벌어?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저런 걸 받아주고 있어? 그만할 때도 됐잖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학교에서 공부 못해. 걱정돼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학교에 있냐고.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처음에야 니네 아버지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찾아오니까 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끊어내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딸이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이제 안 그럴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외할머니 때부터 하던 금은방을 물려받아서 결혼하고도 계속 운영했어요. 가게 규모도 컸고 질 좋은 금과 보석만 취급했기 때문에 항상 수요가 있어서 크게 경기를 타지 않았고 그 덕에 저는 아버지가 안 계셔도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자랐죠. 아무리 그래도 이미 10몇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핑계로 할머니와 삼촌이 돈을 타러 오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다시 안 생기려면 제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로서는 그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밖에는 없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에 몰두했어요. 일단 목표가 생기니까 전보다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나중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 열정이 생겼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너무 좋아서 상가 전체에 떡을 돌리시며 제 자랑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죠. 엄마가 기운이 나서 씩씩해 보이던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사실 그동안도 몇 차례 삼촌이 다녀갔고 제가 입시 공부를 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 할 말 못할 말 막 하고 돌아갔다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훨씬 나중에 알게 돼서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기운이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아버지 사진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세희 아버지, 세희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대학이에요. 그동안 사실 도련님이랑 어머니 때문에 서럽고 속상할 때 많았는데 세희가 그 한을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고 똑똑한 딸 남겨줘서 고마워요. 저는 제 방에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할머니와 삼촌한테서 지켜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대학을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몇 개월 안 돼서 삼촌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다 엄마 고생 그만하라고 하늘에서 데려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 후로 저는 마음껏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의대는 예과 때 놀지 않으면 못 논다며 미팅, 소개팅에 열중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만 제 등록금이나 용돈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덕에 본과 4학년에 국가의사고시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레지던트 때는 신경외과를 선택했고요. 다들 저한테 성적도 좋으니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가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뇌병변을 치료하고 싶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아버지처럼 아픈 환자들을 나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염원이 컸어요. 병원에서 밤을 새는 게 일상인 레지던트를 끝내고 나니 저한테 선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럴 생각 없다는 저한테 엄마는 한 번만 나가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동안 너 선보라고 여기저기서 엄청 들어왔었는데 네 공부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다 거절했었어. 그래도 이번엔 네가 나가봤으면 좋겠네. 우리 상가 2층 아줌마가 소개했는데 정말 괜찮은 자리라 다른 사람한테 주기 아깝다니까 나가봐. 공부만 하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제가 엄마 눈에 너무 안쓰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 말대로 선을 보러 나갔어요. 남자는 7급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라고 했어요. 호감형은 아니었지만 평범하고 성격도 모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저에게 다음에도 만나자고 했어요. 세희 씨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보고서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제가 만나자고 하는 게 그냥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그래도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감사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에 왠지 깨름직한 느낌이 남아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한 번에 보고 반할 정도의 외모도 아니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꾸미고 나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괜히 경계심이 생겨서 혹시 내 직업 때문에 저러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 다정하게 연락을 해주었고 그런 모습이 괜찮아 보여서 만나보기로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3개월쯤 지나고 나서는 남자는 저한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도 말했지만 저는 세희 씨 봤을 때부터 마음에 뒀어요. 그러니까 세희 씨도 결혼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데 솔직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다음 주까지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주 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 잘 지내라고 하거나 오늘도 수고했다는 그런 연락이 안 오니 허전하기도 하고 쓸쓸했어요. 5일째 되던 날 전화를 해서 남자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자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세희 씨 정말 고생 안 시키고 나중에 개원하게 되면 제가 뒷바라지도 다 할게요. 정말 후회 안 하게 잘할게요. 뒷바라지라뇨.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잘할게요. 저와 남자는 각자 집에 결혼 얘기를 알렸고 양쪽 집에서는 별다른 반대가 없어서 일도 잘 진행됐어요. 제가 남자 집에 갔을 때 남자 어머니와 여동생 인상도 좋았죠. 상견례 때도 아주 편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상견례라는 게 편한 자리는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후식으로 나온 다과까지 다 먹고 상견례가 끝날 즈음에 남자 어머니가 엄마 가게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부인 가게가 땡땡 상가에 있는 거 맞죠? 거기 1층에서 제일 큰 가게가 사부인 거라던데
정말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하던 가게라 자리를 잡아서 규모가 좀 있어요. 아유, 그래서 이렇게 따님을 아버지 없이도 때묻지 않게 잘 키우셨나 보네. 돈이 있으니까 홀어머니여도 주변에서 업신여기지도 않았겠어요. 라는데 엄마도 저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데 엄마가 얼른 나서서 우리 세희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 제가 속상해서 왜 그렇게 말했냐고 했죠. 그럼 그 자리에서 싸우니? 어쩌겠어. 사부인 그릇이 그 정도인가 보다 해야지. 2층 아줌마 말로는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말 했을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서 화내는 거 아니야. 라며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러면서 마음 넓은 사람이 더 다정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거야 저도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남자도 저를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말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런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자 어머니가 예단으로 요구한 것들이 다 너무 비싼 명품에 값 나가는 거라서 이 결혼을 꼭 해야 하는지 망설여졌어요. 남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예단이 다 너무 비싼 것들 뿐이라고 했죠. 나도 아는데 엄마가 꼭 원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러더라. 결혼할 때 명품 마련하지 살면서 언제 하냐고. 원래 결혼식에는 돈 팍팍 쓰는 거래. 라는데 그 돈을 저희 집에서만 써야 된다는 게 문제였어요. 제 마음은 전혀 모르고 그저 들떠서 신혼여행지는 생각했냐, 아파트는 어디쯤에 얻을 생각이냐,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 남자에게 점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요. 안 좋은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엄마가 방에서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자기 말을 못 믿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다짜고짜 찾아와서 제일 비싼 걸로 몇 가지를 가져갔나 몰라. 나 몰래 가져간 것도 있어. 그래, 알았어. 자기 탓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 내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얘기해줘. 그래?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남자 어머니 얘기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남자를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성철 씨, 어머니 우리 엄마 가게에 다녀가셨어? 그냥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어제 낮에 다녀오셨대. 우리 성은이 소개팅하러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해서 내보내기 싫다고. 근데 장모님이 진짜 최고급으로만 골라주셨다던데? 그건 그렇고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 땡땡동으로 할 거지? 나 거기에서 살 거라고 우리 부서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아니 고작 소개팅을 나가는데 최고급으로 꾸미고 나가야 돼? 너무 오버한다 진짜. 그리고 그거 아무래도 성철씨 어머니가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성철씨가 어머니한테 그건 실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려. 아파트 얘기도 나와서 말인데 전세금 반반씩 해. 아니면 나 못해. 그러자 남자 인상이 확 굳더라고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하는 건데 너네 보고 하라고 해서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공무원 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부족하다고 양해 구한 거고 다 끝난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집을 남자 보고 다 하라는 것도 난 부당하다고 생각해. 어차피 같이 살 집이잖아. 그러면 반반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전세자금 반도 못 될 정도로 돈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성철 씨가 신혼여행으로 가자고 하는 곳들 엄청 돈 드는 데야. 거기 다 포기하고 예단에 들어갈 거 조금 포기하면 전세자금 보탤 수 있지 않아? 그렇게 하자. 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남자는 인상을 박박 쓰며 생각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남자 어머니가 병원으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아파트 전셋값 반반하자고 했다며? 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성철이가 공무원 합격하고 일한 게 1년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너네 쪽에서 하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 어떡해? 저도 성철 씨가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요. 신혼여행지도 그렇고 예단도 그렇고 너무 비싼 것만 찾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돈이 아주 없진 않겠다 싶어서 돈 아껴서 전세자금 같이 마련하자는 거였어요. 신혼여행도 예단도 지나가면 다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돈을 쓰느니 계속 살 집에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네가 여자니까 신혼여행이나 예물 좋은 걸로 쓰고 싶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성철이가 특별히 신경 쓴 거야. 아니 너는 어쩌면 그렇게 평범하질 못하니? 보통은 신혼여행 특별한 데 가고 예물 좋은 거 받고 싶은 게 여자 아니야? 물론 저도 좋은 데 가면 좋죠. 하지만 그것도 형편대로 해야 되잖아요. 집이냐, 신혼여행과 예물이냐, 그걸 놓고 보면 저는 당연히 집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무슨 애가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다. 네가 잘 벌잖아. 그럼 네가 좀 더 써도 되고 그걸 그렇게 딱딱 반씩 나눠야겠어? 저 아직 펠로우예요. 저도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느라 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곧 가봐야 해서 얘기를 거기서 끝냈어요.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병원 근무를 마치자마자 엄마 가게로 갔어요.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게에 남자 어머니가 와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일단 들어가지 않고 밖이 보이지 않는 데에 서서 안을 지켜봤는데 남자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님을 좀 설득해 보시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여자여서 그런가? 고집도 세고 귀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네요. 근데 우리 세희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네요. 신혼여행이니 예물에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집 사는 데에 보태는 게 더 맞는 거죠. 여행이야 살면서 넉넉해지면 좋은 데로 갈 수 있고 예물도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세희가 고집 세고 귀염성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네요. 그건 합리적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나, 걔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사부인 닮았네요. 아니, 우리도 다 걔 생각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꼭 우리 성철이를 합리적이지 못한 애처럼 말씀하시니 섭섭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뜻하고 다르다고 남의 딸을 깎아내리셨잖아요. 그것도 노골적으로. 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네 그래요. 잘 알았네요. 저러니까 남편 잡아먹고 평생 혼자 살지. 저는 바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갔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잡아먹어요? 뭐가 어째요? 당장 사과하지 못해요? 남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 좀 당황하는가 싶더니 바로 안색을 바꿔서 뻔뻔하게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잖아. 여자들이 이렇게 기가 세니까 남자가 명이 단축되지. 이런 줄도 모르고 사돈을 맺으려고 했으니 하마터면 아들 잡을 뻔했네. 저도 이렇게라도 당신들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그건 그거고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저 이거 개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예요. 소장 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골치 썩이기 싫으면 당장 싹싹 비세요. 라고 하니 마지 못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욱해서 지나친 말을 좀 했나 봐요. 그래도 이건 알아두세요. 앞으로 이런 식이면 딸 절대 시집 못 보내요. 이렇게 드세고 지만 똑똑한 여자를 어떤 시댁이 좋다고 하겠어요? 라고 끝까지 사람 속을 박박 긁고 가버리더군요. 저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나 결혼 준비 시작하고부터 계속 찜찜했는데 사람들이 영 꺼림직해서 그랬던 것 같아. 2층 아주머니한테도 이런 일 있었던 거 다 말씀드려. 그래야 오해 안 받지. 엄마가 미안하다. 더 잘 알아보고 선을 보라고 했어야 되는데 괜히 너만 힘들게 했어. 이게 왜 엄마 때문이야.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남의 속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겪어봐야 아는 게 있는 거지. 나도 그 사람이 좋았어. 내가 싫었으면 안 했겠지. 오히려 결혼 전에 깨져서 다행이야. 라며 엄마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낮에도 남자 어머니가 반지며 목걸이를 공짜로 잔뜩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다 내놓으라고 하려는데 엄마가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자며 저를 말리셨어요. 하긴 저도 앞으로 더 있을 큰 불행을 이걸로 막았으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괘씸하긴 했지만요. 파혼 소식을 들은 남자는 병원으로 무작정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 부서랑 동창들한테 다 결혼한다고 얘기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엄마가 그러는 걸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해 못해. 난 성철 씨도 이해 못해. 아니,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100번 좋게 생각해서 그냥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줄게. 그리고 성철 씨가 말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돼? 알아서 해. 라며 차갑게 돌아섰고 남자는 야, 너 무섭다. 의사면 다 이래도 되냐? 아주 유세가 대단하다. 이러니 의사들을 재수없다고 하는 거야. 알아? 라며 고래고래 악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제가 있는 대학병원에 제가 무슨 파렴치한 여자처럼 소문을 냈더라고요. 돈에 미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바빠서 그런 헛소문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사람들한테 당시 오해받았던 것도 풀렸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펠로우 4년을 마치고 전임 강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약속했어요. 정말 매일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로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예전 그 남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나 잔뜩 긴장했는데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세희씨, 우리 성은이 좀 살려줘. 성은이가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맨날 야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니 글쎄 뇌종양이라지 뭐야. 제발 부탁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려요. 우리 딸 이렇게 되고 나니 생각나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다들 의사라지만 누굴 믿겠어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일어나세요. 일단 우리 병원에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하고 다시 얘기하시죠. 라고 하자 여동생도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연신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두 사람이 돌아간 뒤에 간호사 한 명이 저 사람들 아니에요? 선생님 병원에 헛소문 퍼뜨린 거요.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진료해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보내셔도 되잖아요. 나는 의사잖아. 어떤 환자라도 편견 없이 진료해야 맞는 거야. 사람은 살리고 봐야지. 선생님은 참 속도 좋으세요. 라며 저를 딱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의사는 아픈 환자를 진료해야죠.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남자 여동생 진료 날이 됐고 또다시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이 종양은 수술을 해야 되고요. 깊은 부위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틀을 부착해서 하게 될 거예요. 정상 뇌조직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 장비를 사용할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수술을 하면 우리 성은이 괜찮아질 수 있는 건가요?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정확한 건 알 수 있어요. 수술하고 다시 얘기하죠. 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잘 좀 부탁드려요 선생님. 꼭 좀요. 라며 계속 사정을 했어요. 수술 날에는 남자도 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서 있었어요. 저는 별말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고 남자 어머니는 끝까지 제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끝에 수술을 마쳤고 다행히 깔끔하게 제거됐어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한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경과가 좋았어요. 남자는 그제야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 서로 있죠. 동생분 치료 마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퇴원할 때까지 남자의 여동생을 정성껏 돌봤어요. 여동생이 퇴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우리가 인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선생님도 안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동생분을 치료한 건 제가 의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고요. 한번 어긋난 결혼인데 다시 잘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성철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하자 남자는 체념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남자 어머니는 자기가 가져갔던 보석값을 엄마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갖고 싶다면서요. 그나마 양심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자 여동생 치료가 끝난 후엔 연락도 끊겨서 지금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는 들은 게 없어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결혼을 했고요. 지금은 아들, 딸 낳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엄마도 아직 정정하시고요. 살다 보니까 정말 뜻하지 않은 인연도 마주하게 되고 그 인연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때도 있더군요. 그럴 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저의 이런 평범한 생활들에 매일 감사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의 이런 생활들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특히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전생의 원수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을 보면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3개월도 안 돼 고아가 됐어요. 한 달 간격으로 엄마, 아빠 모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는 오랜 기간 암투병 중이셨는데 제 결혼식 이후 상태가 악화돼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아빠는 딱히 지병은 없으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걸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 발견이 늦어서 손 한 번 못 써보고 허망하게 보내드려야 했죠. 그런데 엄마는 몰라도 아빠의 죽음엔 제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 결혼이 앞당겨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있었다면 아빠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 보니 자기들 멋대로 결혼식을 반년이나 앞당긴 어머님과 시누이가 그렇게 원망스럽더라고요. 한 해에 자식을 둘이나 보내면 축의금 걷어들이기도 힘들고 주변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니? 그러니 니들이 올 12월로 앞당겨. 결혼식 치르고 수진이는 내년 5월에 식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자. 그래야 나도 지인들한테 면이 서지. 어차피 니네가 5월로 잡아놓은 예식장도 있으니까 취소할 거 없이 수진이가 거기서 하면 되겠네. 어머님, 거긴 제가 몇 달을 공들여서 어렵게 예약한 곳이에요. 촬영이랑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몽땅 거기다 예약했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아가씨가 먼저 하면 어때요?
미리 예약한 것도 없잖아요. 어머, 언니, 12월이면 2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언니는 그동안 자료도 많이 구했을 테고 맘만 먹으면 당장 못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래, 엄마? 그래, 그건 수진이 말이 맞다. 12월은 결혼 성수기도 아니라서 예식장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 무엇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 제치고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어. 니네 친정은 어떤가 몰라도 우리 집은 양반 집안이라서 그런 도리는 깍듯하게 지키고 살았다. 그러니 네가 다시 준비하도록 해라. 손윗사람이 그 정도 아량은 있어야지. 도리 따지는 사람들이 축의금 받자고 예식 날짜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대요. 가소로워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럴 땐 남편이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으련만. 제 남편은 마치 남의 결혼식 얘기하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자고 하더군요. 아니, 게임하다가 아이템 하나만 사기당해도 경찰에 신고를 하느니 마느니 난리를 피우는 사람이 어쩜 자기 결혼식엔 이렇게 무신경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저 혼자 핏대 세워봐야 쪽수도 밀리고 별 수 없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결국 여우 같은 시누이 때문에 저는 결혼 준비를 2번이나 하게 됐고 거의 1년 가까이 발품 팔아가며 모은 웨딩 자료들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작 제 결혼식은 시간에 쫓겨 취향보다는 날짜에 가능한 것들로 끼워 맞춰야 했죠.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에도 들지 않아서 미치겠더라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렇게 망친 저는 어찌나 분하던지 결혼식 내내 입이 대빨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5월 예식을 준비하며 식장에 예약금을 걸었던 걸 시누이가 돌려줄 생각을 안 하지 뭐예요. 한두 푼도 아니고 해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누이한테 연락했는데 언니, 그거 받겠다고 전화한 거예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사람한테 도움을 못 줄 망정 1억이에요? 막말로 여동생 결혼하는데 오빠가 돼선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언니가 형제가 없어서 그런가 본데 남매끼린 다 그 정도는 하고 살아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 괜히 중간에서 남매 사이 가르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세요. 앞으로 이딴 일로 전화하지 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지가 큰 소리 쳐가며 난리지 뭐예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받아내야겠다 생각했는데 글쎄 이번에도 남편은 그깟 돈 몇 푼에 맘 상하지 말고 그냥 축의금 줬다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 주고 말고는 내 마음인데 왜 자기들 멋대로 하라 마라 해요? 그리고 왜 매번 저보고만 참으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끝까지 받아낼 생각으로 며칠 뒤 시누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받으셔선 대뜸 이러시잖아요. 왜 바쁜애 정신사납게 전화질이냐? 넌 회사에서 일도 안 하니? 업무 시간에 왜 전화질이야? 너 같은 애한테 월급 주고 있는 니네 사장이 불쌍하다. 그래, 왜 전화했냐? 내가 전해줄 테니 나한테 말해봐. 뭐야, 전화한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예식장 예약금 문제로 전화했어요, 어머님. 그러자 제 말을 끊으며 쏘아대더군요. 호냐, 왜 그 소리 안 하나 했다. 말이 났으니 말인데 너 시집 오면서 나한테 뭐라 그랬냐? 형제간에 의좋게 잘 지내겠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게 뭐냐? 시집 온 지 1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시누이랑 돈 문제로 싸움질이냐? 넌 도대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운 거니? 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이럴 거면 이참에 결혼 무르고 친정으로 돌아가. 가서 네 벨 꼴리는 대로 하고 살란 말이다. 예약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결혼 앞둔 시누이를 달달 볶아볶기를.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몰라? 그래도 기어이 그 돈 받아야겠다면 차라리 이 시애미 팔아서 가져가라. 그럼 되겠냐? 왜 대답을 못해? 결국 저는 본전도 못 찾았고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찾아가 무릎 꿇고 한참을 빌고서야 끝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남편 말대로 조용히 끝낼 걸 그랬나 후회가 됐죠.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내가 왜 사과까지 해야 하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뾰루퉁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그때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불길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방금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멍했어요. 엄마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빠는 축 처진 어깨로 엄마 침상을 지키고 계셨고 엄마는 흰 천에 덮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려고 흰 천을 거두려는데 순간 울컥 하더라고요. 그제야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엄마 손도 잡아볼 수 없고 날 부르던 따뜻한 목소리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어요.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떠올라 목구멍을 틀어막는 기분이었죠. 두 눈에 가득 찬 눈물이 쏟아지기가 무섭게 저는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서 온전히 걷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 대신 남편이 나서서 장례식장 측과 장례 절차를 상담하고 지인들께 부고를 알려야 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 문제로 툭하면 다퉜던 터라 미움이 컸던 남편이지만 막상 큰일이 닥치고 보니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옆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건 아빠도 그랬나 봐요. 엄마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엄마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남자 보는 눈은 있는 모양이다. 한서방 같은 사람을 데려왔으니 말이야. 아마 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살면서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살붙이고 사는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보다 든든한 아구는 없을 거야. 아빠 말 명심해야 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의 이 말이 제게 남기는 유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한 달도 안 돼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주말이라 남편과 친정에 들렀는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번호키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리지 뭐해요. 그때였어요. 아버님!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편이 소리쳤어요. 아빠가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죠. 남편은 아빠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발견이 늦어 이미 손쓸 도리가 없더군요. 그렇게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빠는 다음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통화를 했던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당장이라도 제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아빠마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괄시하기 시작했어요. 제 뒷배가 사라졌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사는 하늘에 달렸다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한 달 사이에 둘 다 세상을 떠? 부정 탈지 모르니까 넌 수진이 결혼식 때 올 생각도 마라. 원래 혼사 앞두고는 상갓집도 안 가는 법인데 이건 뭐 연달아 2번이나 상을 치렀으니 재수없어서 원. 이번 결혼 잘못되면 그건 다 너랑 네 부모 탓인 줄이나 알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싶어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사람 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면 저 안 참아요. 친정 부모님 얘기에
저는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버럭 질렀어요. 그러자 서슬퍼런 제 모습에 놀라 시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해외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된 거였죠. 2년으로 예정된 단기 파견이었어요. 자기야, 그럼 나 혼자 있으라고? 싫어, 무섭단 말이야. 게다가 당신마저 없으면 나 혼자 어머님을 어떻게 당해내? 파견 안 가면 안 돼?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남편 역시 걱정이 되는 표정이었어요. 평소 어머님과 크고 작은 일로 마찰을 빚으면서 제가 위궤양과 불면증을 달고 사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아랍에미리트로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예상대로 어머님은 전보다 더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젠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당연했죠. 주말엔 거의 대놓고 시댁으로 불러선 냉장고 청소부터 커튼 빨래까지 시키기에 바빴어요. 그뿐인가요? 말끝마다 비빌 언덕도 없다느니 소박을 맞아도 갈 곳도 없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둥 망발도 일삼았죠. 그렇게 매운 시집살이에 저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어요. 게다가 회사 일에 집안 살림, 거기다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다니는 통에 몸이 제 몸 같지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댁에 불려가 냉장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음식 냄새를 맡아서 그런가 속이 울렁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질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아버님이 혹시 임신한 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몰라 집에 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는데 선명하게 2줄이 나왔지 뭐예요. 솔직히 그걸 보고 안도했어요. 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보다도 임신까지 한 마당에 더는 지금처럼 괴롭히지 않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죠.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도 한창 힘들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했죠. 하지만 이런 남편의 반응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건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불과 5개월 차로 결혼을 한 시누이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댁에서 꽤나 눈치를 봤던 중이었거든요. 손이 귀한 집안이라 결혼 전부터 혼수 필요 없으니 손주만 낳아달라던 분들이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나요? 한약에 임신 클리닉까지 다니며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 딸은 노력해도 안 되는 임신을 며느리는 노력도 없이 잘만 하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제가 눈에 가시였죠 뭐. 시누이 시샘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예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더군요. 언닌 좋겠어요. 노력도 안 하고도 애도 척척 갖고. 하긴 언니가 한 게 뭐 있나? 이게 다 우리 오빠 능력이지. 남편 잘 만난 덕에 얼마나 좋아? 언니 팔자가 제일 부럽네요. 그러니 고마운 줄 알고 사세요. 잘 되면 다 지네 집 덕이고 안 되면 다 제가 부덕한 탓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랑 시누이 태도가 180도 달라졌지 뭐예요. 처음엔 그래도 임신했다고 대접해주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 아가, 너희 친정집 말이다. 언제까지 비워두고 있을 참이니? 알아보니 부동산 시세도 좋던데 이참에 팔아서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좋겠더구나. 요새는 주부들도 부업을 한다고 하던데 카페라도 하나 차려서 돈 좀 벌면 좀 좋니? 어머님, 내년 봄이면 출산도 할 텐데 회사 일에 애까지 키우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친정집은 그냥 새를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부모님도 안 계신데 집마저 없애면 허전할 것 같아서요. 월세로 놓으면 다달이 돈 들어오니까 굳이 가게 안 차려도 수입도 생기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고생하라디?
카페 하나 차려서 수진이한테 맡기면 그깟 월세 받는 것보다 못할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걸 단칼에 잘라? 너 손에 돈 좀 쥐고 있다고 시애미가 우스워 보이니? 막말로 너한테 가족이 있기라니 애 낳으면 애 돌봐줄 친정이 있니? 그거 다 우리 집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럼 너도 성의는 보여야지. 지쳐지는 생각 않고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싫으면 관둬라. 다 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만. 고깝게 듣는다면 어쩔 수 없지. 안 그러니? 어머님은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득달같이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며느리 구박을 해 혼수 타령을 해? 고아 며느리 상처 입을까봐 할 말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을 어쩜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잘난 언니네 집이라도 어떻게 할까봐 걱정돼요? 그런 거라면 걱정 붙들어 매요. 우린 언니 유산에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새는 아무나 받아먹고 사나요?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따박따박 월세 받는단 보장 있냐고요. 게다가 상속세에 재산세 늘어나는 항목만큼 세금 나가는 건 생각 안 해요? 그깟 월세 받아봐야 세금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고요. 그러니 일찌감치 정리해서 카페라도 차려두면 돈도 벌고 좀 좋냐고요. 이게 다 언니 위에서 하는 말인데 어쩜 그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 카페 일은 내가 맡아서 해줄 테니까 언닌 투자만 해요. 좀 있으면 애도 낳을 테고 그럼 회사도 그만둬야 할 텐데 수입원은 있어야죠. 설마 앞으로 우리 오빠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은 아닌 거죠? 시누이는 어떻게든 카페를 맡아서 해주겠다며 어르고 달래고 협박까지 해가며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시어머니라는 채찍을 이용해 겁을 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2달을 내리 모녀가 번갈아가며 괴롭힌 탓에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판이었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 목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쳐지고 심지어 환청까지 들리는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2 손을 들었죠. 그렇게 원하는 카페 차려주면 더는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 내린 결정인데 그 결정이 제 발등을 찍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의욕적으로 카페 일에 뛰어들었던 시누이는 카페 영업은 뒷전이고 가게를 비우고 밖으로 나다니는 일이 더 많았어요. 가게는 알바생한테 맡겨두고 말이죠. 그러니 매상이 오르겠어요. 매달 월세 내느라 제 월급까지 끼워 넣어야 할 판이었죠. 임신 이후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몸도 지쳐있고 카페 일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된 저는 참다 못해 시누이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쉬는 날 카페로 찾아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게 내 탓이에요?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요. 투자자라고 유세 떨고 싶은 모양인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원래 장사는 1년 적자 예상하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참관할 거면 가게 언니가 해요. 내 인건비도 못 받고 일하면서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돼? 나 내일부터 안 나올 테니까 언니가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해요. 누가 쉬운데 그래 정말. 카페 운영에 대해 얘기 좀 하랬더니 지레 성질을 내고는 나가지 뭐예요? 아니 애초에 자기가 맡아서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제 와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결국 저는 퇴근 후 시간과 주말에 카페 일을 하며 원치 않는 투잡을 뛰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몸이 많이 무거워져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이 아팠고 부종도 심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카페로 갔는데 웬일로 시누이가 나와 있더라고요. 옆에는 시누이 시부모님과 서방님도 있었어요.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 시누이는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놀라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더군요. 언니,
안 도와줘도 된다니까 굳이 또 왔어요? 어머님, 제 올케 언니예요. 저 힘들까봐 일 도와준다고 이렇게 종종 찾아오네요. 상황을 보아하니 이 여우 같은 게 시댁에선 친정에서 가게를 차려준 걸로 이야기하곤 자기가 도맡아 카페를 운영한다고 말해왔던 모양이에요. 집에서 애 못 낳는다고 눈치를 주니 나다닐 구실로 삼은 거죠. 좋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몰래 금고에서 돈을 꺼내 집 백에 넣지 뭐예요.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시누이가 인건비 외에 가게돈에도 손대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가게 꾸리느라 힘든 것 같아 알고도 말 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돈을 챙겨 넣는 걸 보니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창고로 불렀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왜 금고돈에 손을 대요? 무슨 권리로요? 시댁엔 어떻게 얘기해놨는지 몰라도 내 가게돈에 손대는 건 더는 용납 못해요. 당장 도로 넣어놔요. 아니,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내 퇴직금도 한 푼 안 줬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됐으니까 이 돈은 퇴직금이다 생각해요. 그럼 됐죠? 별것도 아닌 게 가짜라서 정말. 뭐? 가짜나? 이게 정말. 나 퇴직금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그 돈 금고에 넣어요. 안 그럼 절도로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돈은 일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죠. 솔직히 아가씨가 그동안 가게 일한 게 뭐 있어요? 툭 하면 얼굴 반반한 알바생 꼬셔서 그 금고돈으로 모텔 다닌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몰라서 말 안 한 줄 알아요? 이 근방에서 아가씨 그러고 다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사람이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어디 서방님이랑 시댁 식구들 앞에서 줄줄이 읊어줄까요? 그때였어요. 서방님이 창고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밖에서 얘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여보, 여긴 왜 들어왔어? 너 그동안 카페 일로 바쁘다더니 젊은 놈들이랑 바람 피고 다녔니? 그래놓고 일 때문에 바쁘다고 제사도 빠지고 집안일에 소홀했던 거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결혼 전에도 양다리 걸친 거 용서해줬더니 여전히 그러고 살았던 거냐고. 당장 이혼해. 너란 여자랑은 더는 못 사니까 당장 헤어지자고. 서방님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갔고 시누이는 뒤따라 달려나갔어요. 잠시 뒤 창고로 돌아온 시누이는 다짜고짜 제 머리채를 잡더니 저 때문에 이혼당하게 됐다며 욕을 퍼부어댔어요. 그 소리에 알바생이 달려들어와 뜯어 말렸고 그 과정에 저는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곤 다리 사이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피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군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구석에서 작당 모의를 하는지 소곤거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시며 아기는 다음에 또 생길 테니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더라고요. 내가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요. 다음날 저녁 소식을 들은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남편은 시뻘개진 눈으로 제 손을 잡곤 미안하다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누이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며 오히려 내 탓을 해댔죠. 시어머니도 자기 딸을 감싸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입을 찢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가서는 시누이 뺨을 치더라고요. 뺨을 맞은 시누이도 옆에 있던 시어머니도 저 역시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적어도 네가 사람이라면 이 상황엔 자식 잃은 이 사람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넌 네 조카를 죽인 살인범이니까 꿈에서도 절대 잊지 마. 네가 내 아내랑 내 아이한테 한 짓. 그리고 엄마도 똑같아요. 세상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땐 상대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가르쳐야 부모인 거예요. 감추고 덮을 일이 아니라고요. 엄마가 얘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인간구실도 못하고 지 조카를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변명하는 괴물을 만든 거라고요. 앞으로 누구도 저랑 이 사람 찾지 말아요. 난 당신들이랑 더는 가족으로 살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너 그동안 이 사람 카페에서 가져간 돈 모두 채워놔. 안 그럼 경찰에 바로 신고할 테니까. 내 얘기 알아들었으면 다들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병실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그동안 저런 사람들 사이에 혼자 내버려둬서 미안하다고 눈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뱃속의 아이를 잃었지만 제 인생의 유일한 내 편은 얻을 수 있었어요. 아빠 말대로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내 남편을 말이죠. 현재 저는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진 상태로 퇴직 후 본격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대단한 수입을 올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운영비와 제 인건비 정도는 나오니 다행이죠. 시누이는 결국 이혼을 당했고 카페에서 훔친 돈을 갚느라 식당에서 김밥을 말고 있다고 하더군요. 경력이 없어서 취직이 어려워 식당 일 구하는 것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은 더는 어머님과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하셨고 어머님이 싹싹 빌어서 일단 별거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나 봐요. 집에서 쫓겨난 어머님은 시누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모녀가 나란히 남편한테 버림받고 원룸에서 복잡거리며 살게 된 거죠.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아버님은 가끔 가게로 전화해 제 안부를 묻곤 하세요. 그동안 당신이 집안 단속을 못해서 저한테 상처 줬다고 미안해 하시면서요. 남편 몰래 카페로 과일 박스나 한약도 지어 보내주시죠. 이렇게라도 사죄를 하고 싶다시면서요. 남편은 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다시 한국 본사로 돌아와 일하고 있어요. 퇴근 후 매일 카페로 와서 마감도 돕고 제 기사 노릇도 해주고 있죠.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우리 부부 역시 시련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때도 서로 손을 꼭 잡고 이겨내보려 합니다. 저희 친정아빠 말씀처럼요. 오늘따라 친정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사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결혼은 철없을 때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나이 들면 보고 듣는 게 많아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에 결사반대예요. 철없을 땐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기 쉽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바로 제가 그런 경우였죠. 대학에 들어가 처음 나갔던 소개팅에서 의대 본과 2학년 학생한테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서 재학 중에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그땐 이 남자 없이는 못 살겠다 싶었고 혹여 다른 여자가 채갈까봐 조바심이 나서 결혼을 서둘렀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결사반대였죠. 갓 20밖에 안 된 딸이 입학과 동시에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니 어느 부모가 쉽게 그러라고 하겠어요. 정신 차려 이거사. 대학 가려고 그 고생을 해놓고는 전공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벌써부터 결혼 타령이야. 나랑 네 아빠가 이 꼴 보자고 그동안 뼈 빠지게 널 키운 줄 알아? 결혼은 둘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당장 시부모 수발부터
명절이며 제사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게다가 남자도 아직 학생이라며. 결혼은 부모들이 시켜준다 쳐. 둘 다 학생인데 뭐 해먹고 살 건데. 설마 부모한테 생활비까지 타서 쓸 생각은 아니겠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 이거사. 평생 제게 큰소리 한번 안 치던 엄마는 이번만큼은 도저히 양보 못하겠다며 목소리를 키우셨어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땐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누가 엄마한테 돈 달래? 과외를 뛰든 편의점 알바를 하든 우리가 알아서 벌어먹고 살 테니까 신경 꺼.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러댔죠. 아빠는 이런 저를 보시고는 한참 말없이 계시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정 원한다면 결혼해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둘이 고생하며 시작하는 것도 나쁠 건 없다. 대신 이거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 부모된 입장으로 결혼식은 치러주마. 학비도 내가 졸업할 때까지는 대주마. 대신 그 외에 모든 지원을 끊을 테니 너희 둘이 벌어서 생활하도록 해. 아빠의 결정에도 엄마는 끝까지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아빠의 뜻에 따르기로 하셨어요. 어렵게 부모님 허락을 받은 저는 며칠 뒤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한껏 꾸미고 백화점에서 새로 산 힐까지 신은 저는 버스에서 내린 지 5분도 안 돼 후회를 하고야 말았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한 사람이 겨우 지날 만한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거든요. 새 구두를 신은 탓에 발꿈치가 벗겨져서 발을 뗄 때마다 쓰리고 아렸어요. 정말 더는 못 걷겠다 싶은 그때서야 비로소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다세대 주택 5층까지 걸어 올라간 저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른 채 시부모님께 인사를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현관에서부터 제 차림을 유심히 살피던 시누이는 제 손에 들린 백을 보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러더군요. 대박! 엄마 저 언니 샤넬백 들고 왔어. 완전 부잣집 딸인가 봐. 시누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그러는 거예요. 네 오빠는 곧 의사 될 사람인데 당연히 와이프가 저 정도 레벨은 돼야지. 어서 와요.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명품백에 시선이 꽂힌 채 연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신 뒤로 혼자서 남매를 키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없는 형편에 아들을 의대까지 보내느라 등골이 휘는 줄 알았는데 아가씨를 보니 이제 내일은 끝났다 싶네요. 그래, 부모님께서 몇 평짜리 아파트로 해주신다던가요? 네? 아파트라니 무슨 아파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당연한 걸 묻냐는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우리 애가 아직 본과 학생이긴 하지만 의사나 진배 없는데 당연히 여자 집에서 집이랑 차 정도는 혼수로 해와야죠.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의사 남편 얻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의사고시만 패스하면 사회적 지위며 돈은 알아서 따라올 텐데 그 정도 투자는 당연히 해야지. 듣자 하니 집도 꽤 산다던데 외동딸 시집 보내면서 설마 부모님이 그 정도도 안 해서 보내실라고. 서로 간에 맘 상하지 않는 선에서 해요. 시어머니는 이참에 한몫 단단히 잡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첫 대면 자리에서 대놓고 혼수며 예단비까지 꼼꼼하게 요구하셨어요.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을 몸소 겪어보니 어안이 벙벙한 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집으로 오는 내내 기분이 찜찜했지만 일단 부모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아파트랑 차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방방 뛰셨어요. 의사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 벌써부터 한몫 챙길 궁리부터 하는 거 보니
시어머니 자리 됨됨이를 알겠다고요. 그러시면서 꼭 그런 집에 시집을 가야겠냐고 한 소리 하셨죠.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도 아니라서 그냥 물러설 순 없었어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본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마치면 의사 되는 거 사실인데 대접은 해줘야지. 엄마도 의사 사위 있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이거사, 의대 다닌다고 다 의사 되냐? 시험 떨어지면 말짱 꽝이야. 그리고 의사가 아니라 의사 하랩이라도 그렇지. 금쪽 같은 내 새끼 내주는 것도 아까운데 왜 집이랑 차까지 해줘? 그렇게 돈 싸매고 할 거면 이 결혼 당장 때려쳐. 엄마는 이때다 싶었는지 강하게 밀고 나왔어요. 엄만 딸이 혼수도 변변히 못해가서 시댁 눈치 보고 살길 원해? 어차피 내가 살 집이고 내가 탈 차인데 좀 기분 좋게 해주면 안 되냐고. 엄마가 저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건 알지만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러자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던 엄마도 한 걸음 물러서셨어요. 일단 집으로 오라고 그래. 사람을 봐야 허락을 하든 말든 하지. 그래서 다음날 남편을 집으로 불렀어요. 제가 아직은 학생이라서 가영이를 먹여 살릴 능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전문의 따는 대로 남편 노릇 제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믿어주세요. 처음부터 반대만 하던 엄마는 남편을 만나보시고는 조금은 마음이 풀린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깍듯하게 대하는 바른 모습에 꽤 호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못 이기는 척하며 28평 아파트와 소형차 한 대를 해주기로 하셨어요. 이 정도면 시댁에서 별 말 안 하겠다 싶어 다음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지 뭐예요. 28평에서 답답하게 어떻게 사니? 게다가 의사 체면이 있지. 세상에나 소형차가 뭐니? 너도 참 그렇다. 부모님이 그러시면 너라도 나서서 좀 더 해달라고 했어야지.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거냐?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네 남편 기죽일 작정인 거니? 그건 그렇고 우리의 학비는 니네 집에서 대주는 거 맞지? 보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비싼 의대 학비 될 처지가 못 된다. 지금까지도 허리띠 졸라매며 빚내서 보내고 있는 터라 당장 다음 학기부터 니네 집에서 학비 안 대주면 학교도 그만둬야 할 처지야. 네? 학비까지 대라고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산 넘어 산이라고 집이랑 차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이젠 학비까지 대라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 학비까지 우리 부모님께 해달라고 할 순 없어서 우리 손에서 해결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드디어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우리 쪽 축의금을 비상금으로 쓰라며 제게 주신 덕분에 생활비와 다음 학기 남편 학비까지는 충당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알바를 해서 버는 돈이라곤 대학생 용돈도 안 되는 정도라서 축의금이 바닥이 나고부터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일부라도 도와주실 수 없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인상부터 쓰시더라고요. 네 몸에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돈 없다는 말이 나오니? 네 명품 가방만 팔아도 우리 애 한 학기 학비는 좋게 나오겠다. 학생이 건방지게 무슨 명품이니? 어머님은 이제 제 명품 백까지 팔아서 남편 학비를 대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아빠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사주셨던 가방이라 제겐 소중한 거라서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남편 대학은 졸업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장롱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명품 백을 모조리 꺼내서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 샵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의사만 되면 모두 되찾아오겠다 다짐을 하면서요. 근데 가격을 너무 안 쳐주는 거예요. 에게? 이거밖에 안 쳐줘요? 이거 한정판이라고요. 애지중지하던 백과 장신구를 팔면
얼추 학비는 마련이 되겠다 했는데 살 때와는 완전 다르게 헐값을 부르더라고요. 그나마도 팔기 싫으면 관두라는 투였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팔아야죠. 그렇게 제 수중에 있던 명품백을 다 팔았는데도 남편 학비를 만들려면 택도 없었어요. 학생 신분에 목돈을 빌릴 데도 없고 해서 결국 염치불고하고 친정으로 향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믿을 구석은 친정 부모님 뿐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보니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혼할 때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또다시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돈 될 만한 게 뭐 없을까 고민하는데 그 순간 언젠가 엄마가 저한테 가지려고 했던 명품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엄마가 가지라고 했던 명품백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은 먼저 돈으로 바꿔 쓰고 얘긴 나중에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명품백을 판 덕분에 남편의 다음 학기 등록금은 가까스로 마련이 됐어요. 하지만 버는 것보다 지출이 많은 처지라 학기가 바뀔 때마다 남편 등록금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걸 내다 팔게 되었어요. 처음엔 혼수로 해온 가전제품을 팔다가 나중엔 제 등록금까지 남편 학비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어요. 처음엔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해 미안해하던 남편은 그런 일이 잦아지자 언젠가부턴가 담담해지더군요. 그 무렵 저는 갈수록 악화돼가는 경제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 모든 짐을 떠맡기곤 혼자 편하게 살고 있는 남편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지옥처럼 변해버렸죠. 숨이 막혀서 더는 이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한 소리를 했더니 나도 힘들어. 안 그래도 실습이다 뭐다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꼭 나를 힘들게 해야겠냐? 그러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 사위도 자식인데 내 학비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니네 집 그 정도 형편은 충분히 되잖아. 무슨 말이 그래? 자기 등록금을 왜 우리 부모님한테 내달라는 건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 누가 꽁으로 먹겠다는 거냐? 전문의 따서 갚아주면 되잖아. 자기 학비며 생활비 대느라 저는 휴학까지 하고 알바 뛰느라 등골이 빠지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안 해준다고 화를 내는 남편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럼 각서라도 써줘. 그동안 자기 등록금 내느라 팔았던 내 거랑 엄마 명품백에 내 등록금, 혼수로 해온 가전제품까지 전부 다 물어주겠다고 각서라도 쓰라고. 솔직히 받아내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이 하도 괘씸해서 저는 기를 쓰고 각서를 받아내고야 말았어요. 그러자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한테 각서 얘기를 들었는지 잔뜩 화가 나서는 씩씩대면서요. 얘, 넌 무슨 애가 그 모양이니? 그깟 등록금 좀 낸다고 네 남편을 빚쟁이 취급해? 어디서 이게 되먹지 않은 짓거리야? 니네 친정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막말로 네 남편 의사 되면 누가 제일 덕 보는데? 너 아니니? 그럼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할 거 아냐. 니네 친정 부모님도 그렇다. 딸 자식 시집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말이 되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래서야 우리 승훈이 전문 있다면 병원은 차려주겠냐고. 남들은 의사 사위를 업고도 다닌다는데 뭐 해준 게 있다고 내 아들을 들들 볶아? 네가 이렇게 나오니 나도 별 수 없구나. 이참에 나도 각서 한 장 받아야겠다. 너 내일 당장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우리 승원이 전문 있다면 병원 차려준다는 각서 한 장 받아와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희 부모님이 병원을 차려줘요? 어머머, 얘 좀 봐. 당연히 처가에서 해줘야지. 너 그 정도 각오도 없이 의사 사모님 되려고 했던 거니? 얘 정말 웃긴 애네? 병원 차려줄 자신 없으면 당장 이혼해. 나도 더는 너 며느리로 볼 생각 없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사랑만 믿고 했던 결혼이 얼마나 철없는 짓이었는지 말이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편은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외박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신우이가 제 샤넬백 좀 빌려달라고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샤넬백이요? 아가씨 오빠 등록금 내느라 팔아먹은 지 오래예요. 어머, 그걸 팔았어요? 중고로 팔면 완전 똥값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빌렸을걸. 그나저나 언니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언니네서 오빠 병원 안 차려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엄마가 완전 열받아서 오빠 새장가 보내겠다고 벼르던데 겁 안 나요? 오빠 본과 졸업도 얼마 안 남았고 의사고시 패스야 당연히 할 거고, 그럼 의사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동안 추가하라 뒷바라지한 거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라고요. 엄마가 오늘 오빠 병원에 간댔으니까 언니도 빨리 가봐요. 내가 같은 여자로서 언니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알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아내가 버젓이 있는데 세상가라니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그 길로 남편이 실습 중인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1층 로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 손을 흔들려는데 저기서 시어머니가 걸어오지 뭐예요. 그 순간 신우이 말이 사실임을 알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차림이 평소와 너무도 달랐거든요. 모자는 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뒤를 밟았어요.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며 누굴 찾더니 이내 남편을 이끌고 안쪽 테이블로 가서 합석을 하더군요. 그곳엔 중년 여성과 젊은 여자가 나란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봐도 선보는 자리 같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무 자리에나 앉아버렸어요. 남편이 자리한 테이블에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게 보였지만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요 근래 나를 향해 미소 지은 적 없던 남편이 맞선녀를 향해 오래전 제게 그랬던 것 같은 다정한 미소를 보이고 있더란 거였죠. 그 모습에 저는 돌아서 나왔어요. 이 남자한테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곤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하늘이 컴컴하게 변해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익은 대문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바로 부모님이 계신 우리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 차마 배를 누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자에 미쳐서 부모도 버리고 떠난 못난 딸년이 무슨 염치로 배를 눌러요. 그래서 한참을 대문 앞에 서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외출 나갔다 돌아온 엄마였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런 절 본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서러운 마음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길바닥에 서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단단히 화가 난 아빠는 그 길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제 이혼 소송을 맡기셨어요. 아파트와 차는 처음부터 제 명의로 돼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동안 남편 학비로 들어간 돈을 받아내는 게 문제더라고요. 각서를 받아놓긴 했지만 공증을 받은 게 아니라서 법적 효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어요. 결혼 생활 중에 선자리에 나간 사실을 근거로 결혼 파탄의 책임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뗄 걸 대비해 미리 맞선 상대 여성을 찾아가 혼인증명서를 보여주고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알려주었어요.
덕분에 상대 여성이 증인을 서주어서 이혼 성립과 더불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그렇게 끝냈고 저는 다시 복학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 패션 마케팅을 전공한 저는 졸업 후 취업 대신 전공을 살려 온라인 의류 편집샵을 차리기로 했어요. 아빠가 결혼할 때 해주셨던 아파트를 팔아 초기 자본으로 사용했고 남은 돈은 주식과 코인에도 분산 투자를 했죠.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잘 먹힌 덕분에 생각보다 순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몸을 안 사리고 일에만 빠져 산 탓에 사무실로 가던 중 길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행히 길 가던 행인이 쓰러진 저를 발견하곤 근처 병원으로 데려간 덕분에 별 탈 없이 깨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지 뭐예요. 행인의 등에 업혀온 저를 진찰해 주었던 의사가 바로 제 남편이에요. 처음엔 또다시 의사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구애를 거절했는데 환자들에게 싹싹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서서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연애를 하다가 작년 봄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던 터라 시댁도 저희 집도 반대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 병원장을 맡고 계셔서 전 남편처럼 개원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었어요. 현재 우리 부부는 둘 다 한 번의 상처가 있는 만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꽃길만 걸으면 되겠다 했는데 글쎄 얼마 전에 남편과 병원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지 뭐예요. 남편 진료실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이더라고요. 이 인간이 페이닥터로 취직을 하려고 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 사무장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직접 면접을 담당했던 남편이 그러는데 의사고시에 떨어졌다는 거 있죠. 거기다 의대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받은 거랑 저한테 위자료 주느라 사금융회사 대출받은 것까지 줄줄이 걸려 있어서 사무장 면접까지 보러 오게 된 거였죠. 생각 같아선 남편한테 말해서 당장 떨어뜨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인생이 불쌍해서 별말 않고 있었는데 이 인간이 지 엄마랑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절 협박을 하지 않았겠어요? 남편한테 말해서 자기를 붙여주지 않으면 제가 전 남편을 잊지 못해서 자기를 병원으로 불러들였다고 남편한테 말하겠다나요?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있는지. 인간아, 너 아직도 그러고 사니? 네가 심보를 그따위로 쓰니까 남들 다 붙는 시험도 떨어지는 거야. 애초에 너 같은 건 의대에 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사람 목숨을 다투는 일을 너 따위 쓰레기가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네 갈 길 가세요.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가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운 좋게 의사 남편 만나 팔 잡혔다고 네 전 남편한테 이래도 되는 거니? 너 우리가 입만 뻥끗하면 또다시 이혼녀 되는 건 일도 아니다. 아, 그러세요 아주머니. 그럼 어디 그렇게 해보세요. 아주머니 인생이 사기라서 남 속이고 협박하는 게 생활이신가 본데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들 서 있는 이 자리만 해도 CCTV가 3대나 설치돼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녹음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어디 날 협박해 보겠다면 그러시던가요. 협박에 무고로 확 쳐넣어 줄 테니까. 어쩜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반성이라는 건 몰라?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기억 안 나요? 의대생 아들 팔아서 한미천 잡으려다 아들 인생까지 망쳤으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해요?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입니까? 당신 아들은 당신이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댁 가서 쥐 죽은 듯 사세요. 한 번만 더 찾아와봐. 이번엔 위자료가 아니라 실형 살게 해줄 테니까. 그제야 협박이 안 먹힌다는 걸 깨달은 전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이게 다 엄마가 시켜서 한 짓이야. 나 알잖아.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성격인 거. 그러니까 화 풀고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주라. 나 이번에 취직 못하면 정말 장기까지 털릴지 몰라. 사금융 이자만 억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말해서 나 사무장 좀 시켜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눈물 콧물까지 짜며 싹싹 비는 전 남편을 보니 불쌍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인간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모자는 한참을 대문 밖에서 시끄럽게 저를 불러댔고 결국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손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참,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어떻게 자신들이 상처 준 사람을 찾아와 뻔뻔하게 협박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뻔뻔한 모자 덕분에 새삼 지금의 제 가정이 얼마나 안락하고 행복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